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왔다. 2. 일본 반도체 산업의 끝. 3. 일본은 한국에게 구걸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반성하며 사과해도 모자랄 판의 경제도발. 분노가 치미네요. 꼭 이깁시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왔습니다. 참 20년 전 나으릴 때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소니를 갖고 놀 정도라니 너무 놀랍네요. 삼성이 진짜 대단한 기업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새삼 다시 느끼는 듯.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D램입니다. D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이미 5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중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72.6%입니다. 이 정도면 독점은 아니지만 삼성과 SK의 과점알리가 펄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삼성과 SK가 D램 반도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에 D램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정말 상당하죠. 하지만 이 반도체들을 어느 국가에 파는지 보면요. 여기 중국 44%, 홍콩 21%, 싱가포르 10%, 베트남 8.3%. 아직까지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필리핀 2.4%, 미국 1.7%, 드디어 여기 일본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인데. 일본은 1.5%,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2.6%.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D램을 전혀 주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 3위인 마이크론 그룹으로부터 공수해와야 하는데요.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반도체 분야를 꿰뚫고 있겠죠.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마이크론사의 부품들이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및 공급 규모에 절대 못 따라오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10나노급 3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을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R&D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데다가 글로벌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소니와 닌텐도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니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해외 기업들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처럼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소니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소니는 총 3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무려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있지만 36개 가운데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소니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분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니의 전자기기와 게임 등은 이미 성장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과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스마트폰 4위 샤오미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오포,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둘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앞서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데 이어 최근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으로 바꿔야죠. 특히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 2위이자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회사 화웨이도 곧 삼성전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어떻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박살내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수출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된다면 소니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를 쪼개서 해외 자본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미지 센서와 전자기기가 박살나면 기껏해야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소니 뮤직, 금융 서비스 정도가 남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영화 배급 등의 사업으로 분기마다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40억 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죠. 소니의 심장에 비수가 꽂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소니는 도요타, 소프트뱅크, NTT에 이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이고요. 기업 가치는 74조 원. 소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닌텐도의 기업 가치는 48조 원. 여기에다가 두 회사들의 다른 부품들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한일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해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특위 위원장님과 김민석 부위원장님의 지소미아 관련 사이다 발언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의 2차 대전 전범 국가다. 이에 쿼드 동맹국들은 난처해진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주기 때문이고 이런 중국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동맹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4개국이며 이들은 창립 목표 자체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얻어낸 쿼드 동맹이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 몸집을 불린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한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해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한한령을 실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과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선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시설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조 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중국의 마지막 수건은 대만 통일입니다.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들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현재 20%에 달하는 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 공장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데다 현지 노동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자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며 인도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인도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재에 불참하게 되면서 일본이 수십 년간 노력한 쿼드 동맹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6년 소프트뱅크가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립성 훼손 이슈가 없었기에 쉽게 성사됐던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사물 인터넷 시장 공략을 언급했지만 업계가 소프트뱅크의 미래 장악 가능성을 낮게 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매각하려 했던 엔비디아는 암 고객인 미국 퀄컴, 인텔 등 각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이에 삼성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엔비디아의 인수에 반대한 상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로열티를 올리거나 암기본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암과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즉 기존에는 암이 중립적 위치에 있기에 편안하게 정보를 오픈했던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암 인수 가능성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비슷한 이유로 인수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제를 받기는 마찬가지라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다음 세대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암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5는 칩 면적과 소비 전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별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소스인 것도 장점입니다. 리스크5 컨소시엄은 신생업체 수백여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리스크5 프리미어 회원으로 합류했고 삼성전자도 2020년부터 리스크5 관련자 채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일부 팹리스들이 소규모 맞춤형 반도체에 이를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암과 퀄컴의 정면 충돌입니다. 암은 최근 미국 팹리스 기업 퀄컴과 그 자회사 누비아를 제소했고 이는 향후 암 시장 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퀄컴은 지난해 1월 암 의존도를 낮추려 14억 달러의 누비아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누비아는 아이폰 칩을 설계한 기술자 3명이 201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암은 라이선스 계약이 2022년 3월 만료됐지만 누비아가 같은 기술로 개발을 계속해 퀄컴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퀄컴 또한 자체적으로 보유한 라이선스가 광범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 진행됐던 퀄컴의 누비아 인수가 무산되느냐 아니면 암이 장기적으로 퀄컴이라는 큰 고객을 잃으면서 대타격을 입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암은 칩 정보 및 하드웨어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 상장을 앞둔 소프트뱅크나 확장을 노리는 퀄컴 모두 양보하기 힘든 일전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이 암 인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을 털린 것이나 최대 고객을 잃을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삼성에게 600억 달러에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소프트뱅크는 삼성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124조 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은 암과 회동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귀국 자리에서는 다음 달에 손정혜 회장이 서울에 올 예정이라며 그때 무슨 제안을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고 시큰둥하게 답한 바 있는데 인수에 관심이 없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손 회장 측이 암 관련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히며 적극성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을 3년 만에 방문해 삼성에게 인수를 타진해 보거나 아니면 내년 상장을 위해 삼성과의 관계를 부각시켜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나스닥에 상장한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올해 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며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소프트뱅크가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또한 현재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어 추가 상장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한국을 찾는다는 내용은 일본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삼성이 암을 감당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웃음을 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66%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버렸죠.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일 한국인 3세 손정희가 회장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사업은 6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은 4개죠. 일본과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 야후 재팬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스프린트, 티모바일 중 5,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프린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1년 총 매출액은 100조 원.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남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델타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펀드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규모가 34조 원, 델타펀드에 투자한 규모는 7조 원으로 비전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면서 소프트뱅크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택시,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회사 암, 그리고 한국의 쿠팡 등이 있는데요. 먼저 쿠팡을 예로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쿠팡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티모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커버렸죠. 2014년 3,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28억 원을 기록. 비결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많이 투자받아서 물류센터도 많이 짓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 품목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실제로는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린 셈이죠. 문제는 쿠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쿠팡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객관적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 그런데 이후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6조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10조 8천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이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은행 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5조 원 넘게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들이 해고되었는데요. 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 435명 중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손정혜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국 부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하였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기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며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 손해를 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혼 게이자이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이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이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혜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 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실적 구성을 보면 비전펀드 영업이익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120조 원 중에서 28%뿐이기 때문에 설마 잘못돼도 소프트뱅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원뿐이지만 소프트뱅크는 무한책임사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입니다. 즉 사우디국 부펀드, 애플, 폭스콘 등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손실이 커져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잃게 되지만 무한책임사원인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가 120조 원이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10조 원 더 많은 130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250조 원으로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보다 2.5배나 더 큰 수준입니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리스크는 더욱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